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어보셨습니까? 공연은 보셨다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기도 하죠. 공연을 보면 그렇게 공연이 썩 지루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 희곡을 읽어보면 희곡을 읽기만 해도 의외로 그렇게 지루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 선뜻 손에 들고 다시 읽어보게 되지는 않는 작품이죠. 황무지에 불황자 둘이 있습니다. 아마도 늙은 불황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 뜻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매달면 밧줄이 끊어지고, 그러다가 또 밤이 되면은 불량배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그러한 매일매일을 되풀이하죠. 그들은 고도라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겠죠. 고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뭔가 그 삶의 해결을 갖다 줄 것 같은 기다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지만 고도는 오지 않죠. 매일 또 어떤 꼬마가 와서 고도 씨는 오늘 오지 않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갈 뿐입니다. 그 권태로움을 어찌해야 할까요? 삶의 권태를 느껴보셨습니까? 어릴 때는 결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책임을 지게 된 다음에야 느낄 수 있는 느낌이죠.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지불하는 정당한 대가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삶의 권태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권태를 느끼십니까? 삶의 권태를 느끼지 않는 사람, 삶의 권태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삶의 권태를 느껴본 적이 없는 성장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의 권태를 느껴보거나 느껴본 적이 있거나 삶의 권태를 느끼냐고요? 그거는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흔히 그 사람을 부조리의 작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꼽습니다. 그 안에서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에 대해서 열이면 한 9 정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밝아서 이유 없이 권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다. 그게 교과서적인 해설이고 참고서적인 해설이고 그 교과서들과 참고서들을 읽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현악을 할 때 사용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누가 처음 했을까요?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부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비록 그들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제 생각에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겠죠. 그러나 저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를 놓고 그런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옛날에 들었던 생각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종합해보면 이렇다는 것인데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서 주인공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삶의 권태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이유 없음이 발생되었던 이유는 바로 삶의 권태 때문입니다. 그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상에는 새로운 도전이 없고 새로 열리는 창문들이 없습니다. 새로 열리게 되는 지평이 없습니다. 그저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고 있고 그러한 일상 속에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분노, 죽음에 대한 무감각함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의 무감각이 깨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소설의 훨씬 뒤편에 있는
아마 그 성직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회개를 권유할 때일 겁니다. 그때 그동안 너무나도 무심하고 무감각했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무감각했던 그 주인공은 의외의 너무나도 놀랍고 예상 외의 분노를 그 성직자에게 폭발시킵니다. 결국 그 성직자와 종교 혹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분노이겠죠. 그는 그러한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아주 강렬한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자비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 스스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겠다. 그러니 나를 가만히 놔둬라.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주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 자신이 뭐라고 말했던 간에, 또 권위자들이 뭐라고 그 작품을 해석했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알베르 까뮈 자신조차도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이라는 작품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알베르 까뮈가 말한 저항입니다.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보다는 저항에 더 주제가 가 있는 것이죠. 주제의식이요. 까뮈의 드라마 정의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까뮈가 처음에는 부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후기에 가면 저항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러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그러한 저항 정신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잘 납득이 되거나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우리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 기독교의 사상에서 비롯된 서구적 윤리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극기를 매우 강조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을 모두 지킨 다음에 나타나는 저항과 분노를 우리는 대접해 주죠. 그러나 까뮈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까뮈는 기독교적 윤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기성의 윤리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건 살인을 하건 자기 자신의 삶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원초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주를 자기가 조직하고 자기가 구성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윤리의 수립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입법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는 도덕관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관념이 기성의 것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강요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죠. 알베르 까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따라붙는 호칭 하나가 바로 모랄리스트입니다. 알베르 까뮈가 인식하는 부조리나 저항에는 이렇게 다른 윤리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실수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저도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야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인생의 부조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부조리극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면서 저는 학생들이 부조리극을 이해하기를 원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 목록에 부조리극을 포함시키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포함시켜서
그 속의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너희들이 공감하여라 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없는 작품이면 제가 독서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이번 학기에 대학원생들에게 과제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감상문을 쓰기를 부과하였습니다. 나이 30쯤 되는 대학원생들 중에는 이 작품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상황이나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감상문을 써내면 그게 대학원입니까? 대학원이죠. 아주 아름다운 대학원이죠. 저는요, 앞으로도 매 학기마다 혹은 매년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부생이건 대학원생들이건 여기서 대학원생이라면 한 석사까지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대나 30대 초중반까지 아무런 삶의 고통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생각하고 생활하기를 학생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21, 22, 23, 많아야 25, 26 학교를 아주 말뚝박듯이 오래 다니고 있으면 28, 29 이런 학생들이 인생에서 권태를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 31, 2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어느 황무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자기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배라면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런 느낌을 갖기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30대 후반 이후라던가 40대에 들어섰다거나 그러니까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들이죠. 그 정도쯤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자기 인생에서 이제 무언가 절정을 지나서 내리막도 바라보아야 하고 이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권태나 부조리함, 무의미, 무미건조함,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인생의 절정에 달해 있는 사람들 그런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자기 삶의 권태나 불행, 고립, 무기력 이런 것을 느끼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랬습니다. 그 석사생 보고 아, 참 부럽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리고 또 박사과정생들에게 물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 후배가 그러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이 석사 후배가 삶의 권태와 무기력, 불행 이런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저희 수업이 자랑스럽습니다. 머리로서 작품을 이해하고 혹은 작품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고 그냥 대가리로만 이해해가지고 무슨 감수성 있는 문학 소녀들이 현악하듯이 잘난 척하듯이 주둥이로만 감상하지 않아서 저는 이번 학기 저희 수업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대학원생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사랑스럽고 그런 인생이 그에게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인간적인 것 같아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조리 연극이란 말은 마틴 에슬린이라는 미국의 연극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가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작가들을 그들이 작품의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하나로 범주화시켜서 부조리 연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 제목입니다. 그의 그러한 견해가 널리 퍼져서 부조리 연극이라는 용어가 발생한 것이죠. 그가 쓴 부조리극이라는 책의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 중의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퀸틴 교도소에서의 공연입니다. 그 난해한 작품을 그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많겠죠. 교도소에는. 교도소에서 공연할 때 교도소의 죄수들이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작품이 제대로 공연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연이 아주 잘 되고 죄수들이 너무나 집중해서 그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갇혀서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는 죄수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연극 속의 인물들에게 매우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거룩하고 더 심도 있게 인간 실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인간들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세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그런 후속 세대는 고도를 기다리며 또 많은 부조리 작품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고 희망 있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죽어야 하는 존재고 인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삶의 부조리함, 인생의 부조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부조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러한 부조리함을 느낄 새도 없이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인생을 행복하고 경의에 넘쳐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존재의 부조리를 깨닫고 바라보고 그것과 공감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르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왕 버린 몸입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부조리를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그러한 우리 존재의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할 때 마치 아무리 정상으로 굴려 올려도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되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굴려 올라가는 시지프스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프스는 그 바위돌이 또 굴러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도 까미는 그렇기 때문에 시지프스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뺨을 그 바위돌에 비벼대면서 그 바위돌에 대고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굴려서 올라가는 시지프스. 때로는 그는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그 바위돌에 자신의 뺨을 대고 행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알베르 까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명철한 의식, 명석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은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 차라리 예술이 소멸하더라도 그냥 후속 세대들이 마냥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술이 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상태 그대로도 아름다운데, 그러다가 간혹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불행을 겪고,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예술에 종사하도록 합시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2018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학기는 이미 종강을 했습니다.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한 해를 마치면서 제가 다음 세대에게 덕담 한마디 하죠. 존재의 고통과 부조리를 작품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하되 직접 경험은 결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가깝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재의 고통과 부조리를 결코 느끼지 못하시기를 빕니다.